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이제는 남이 된 전 남편에게 네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사이다 복수를 해준 사연입니다. 저를 믿었던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맞고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과 제가 동갑내기로 결혼 3년 차에 참 뜻하지 않은 사건을 여러 당하게 되었네요. 왜 좋은 일은 띄엄띄엄 오는데 나쁜 일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저 대학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빠까지 갑작스레 돌아가신 건 그야말로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불행 하나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왜 저는 뜻하지 않게 남편의 추악한 비밀까지 연달아 알아야만 했을까요? 나쁜 의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부른다는 것. 과연 이혼한 그 사람이 과연 깨달았을까요? 어쩌면 결혼한 순간, 아니 저에게 전 남편이 접근했던 순간도 진실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리 철저한 사람도 속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걸 모든 경험을 한 지금에야 알겠네요. 결혼까지 어찌했나 생각하면 저야말로 뭐에 홀린 듯이 하게 됐다고 할 수 있네요.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고 남편이 급하게 추진한 결혼이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남편은 저에게 가까워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전 남편을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다음 만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의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8의 나이로 가게 오픈을 막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가는 상가에서 작게 식당을 하는 사장이었고 저는 그 위층에 피아노 교습소를 차렸거든요.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끼니를 때울 요량으로 몇 번 가게 되었고 제가 2층에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니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튼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 여기 2층에 들어오시는 원장님이시구나. 하긴 2층에 학원 자리로 딱이죠. 꽤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나이가 어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28살이에요. 어려 보이나요? 와, 근데 그 나이에 대단하네. 다른 여자들은 28이면 한창 직장 다니고 놀 나이 아닌가요? 벌써 자기 학원을 차리고 대단하네요. 이 건물이 월세가 그리 싸지도 않거든요. 2층은 우리보다 더 싼가? 혹시 월세가 얼마인가요? 저는 그 물음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월세를 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들어오는 건물이 우리 아빠의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층짜리 집합상가로 우리 아빠가 부동산을 평생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마련하신 상가예요. 물론 지금도 부동산 운영하시고 활발히 경제활동하십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어차피 언젠가는 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알게 될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월세는 내지 않아요. 그냥 관리비랑 다른 경비만 내기로 해서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되묻더라고요. 네? 월세를 안 낸다뇨? 아가씨가 여기 무슨 상가 주인이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세요. 월세 내겠다고 했는데 딸한테 무슨 월세를 받겠냐면서 나중에 수익 많아지면 용돈이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말하자면 아빠 찬스인 셈이죠. 정말요? 와, 좋으시겠다.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라니. 이거 초면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았네요. 아무튼 종종 뵙겠네요.
우리 가게에도 종종 와주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 첫 만남을 시작으로 남편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학원 오픈하고 나서 어쩐지 자꾸만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호의에 보답할 일이 자꾸만 생겼어요. 저에게 커피랑 간식을 가져다 준다거나 점심 도시락을 학원으로 갖다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저도 작게 한 번씩 차를 사고 밥을 사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통성명도 하고 각자의 개인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여러 가지는 했는데 몇 번 말아먹었고 지금은 이 건물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것도 조금 놀랐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호감이 있었다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멀끔한 외모에 훈남 스타일인 그 사람이 구애를 하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적극적인 그 사람으로 인해 사귀게 되었네요. 저는 그 사람이 절절히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저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인 적도 없었고 곱게 자란 저는 사람을 보는 눈도 없었고 하필이면 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귀다가 1년도 안 되어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나 만나면서 내 진심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랑 결혼해서 너 하는 일도 계속해도 되고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내 장사 열심히 할 거야. 조만간 너희 부모님도 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결혼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 나이였고 이제 막 학원을 시작해 원생도 놀고 있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고민 끝에 아빠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다 대학교 때부터 아빠랑만 줄곧 살았습니다. 다른 집 보면 아빠랑 딸이 대면대면한 경우도 많은데 저는 아빠와 친근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아빠와 대화도 많이 하고요. 저 대학교 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연주회나 행사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던 분입니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아빠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좀 황당했지만 월세가 몇 번 밀린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1층 사장이 너 좋다고 할 줄은 몰랐네. 우리 딸이 아까워서 아빠는 사귀는 거 허락하기 싫은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아빠가 사윗감이 눈에 안 차셨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야, 아빠. 정말 성실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너무 잘하는걸? 그동안 내 남자친구들만 봐도 그래. 하나같이 나한테 뭐 얻기 바라고 뭐 해달라면서 본색 드러내기 일쑤였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런다니까? 너 남자 사귀는 걸 아빠가 반대를 어찌 하겠니?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건 늘 조심해야 하는 거야. 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알아가도록 해. 아빠는 그놈이 월세를 몇 번 힘들다고 밀린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 가게가 힘들어 그런 거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사내놈이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영... 아우, 우리 아빠 고리타분하게 왜 이러실까? 원래 가게 사장은 자기 얼굴이 광고라잖아. 그렇게 말했던 분이셨는데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가 결혼을 생각한다는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얼굴은 알지만 정식으로 보자는 의미셨죠. 우리 아빠에게 인사 온 그 사람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아빠에게 스스럼 없이 굴었습니다. 워낙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라 너스레는 원체 좋기도 했지만 아빠에게 잘 보여야 했으니 멍멍 짖으라면 짖는 신유까지 할 정도로 싹싹한 태도였어요. 우리 아빠는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야 알고 있었으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어찌 되는지, 사는 곳이 어딘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살 생각인지 현실적인 문제를 물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을 묻겠다면서 딱 한 가지를 더 물으셨습니다. 자네, 우리 선영이 사랑하나? 살면서 우리 딸이 싫어하는 일 절대로 안 하고 늘 존중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아빠의 그 물음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선영이를 더 좋아합니다. 장인어른, 먼저 쫓아다닌 것도 저고 결혼하자고 조른 것도 저예요. 설마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선영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건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언제라도 결혼 무르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이야. 자네 말 믿고 우리 딸이 좋다니 결혼시킬 테지만 내 말 똑똑히 명심하게. 우리 딸 꼭 행복하게 해줘. 형제 자매 없는 외동에 나한테는 각별한 딸이야. 알겠나? 남편은 우리 아빠 눈에 들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딸 데리고 가서 절대 고생 안 시킨다며 걱정 말라고 온갖 큰소리를 쳤고 아빠도 몇 번 더 예비서이를 만나시더니만 점차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도 물론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환영받았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제가 로또였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저에게 시자짓 같은 거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행여 내 입에서 파혼하자는 말 나올까봐 엄청 눈치도 많이 보시면서 결혼 준비한 것 같네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눈치를 봤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돌변한 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결혼 전 자기들이 할 말 있어도 다 참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보고 기가 찼던 기억이 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댁에서 다 맞춰주셨고 상견례 때도 시댁에서는 집도 못 해주는 형편에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없다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도 큰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결혼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좋았는지요. 저는 단언컨대 신혼여행 때까지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갔다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그 시점부터 아,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나눠주는데 시누이가 제가 사온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타박을 하더군요. 저는 한정판 향수를 사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길래 황당했죠. 제가 놀랍게 생각한 건요. 신우의 철없는 행동을 꾸짖는 사람이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냐. 니들이 좀 신경 쓰지 그랬어.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를 선물인데 왜 돈을 아끼고 그랬니? 응? 그러게. 나 정말 실망이다. 오빠가 이런 거 산다고 해도 언니가 좀 말리고 센스 있게 고를 것이지. 언니 정말 센스가 없네요. 아가씨,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가 원하는 명품은 면세 초과 때문에 관세도 내야 할 뿐더러 여행에서 짐도 많은데 이구지구 다니다가 혹여 분실할 수도 있어서 못 사왔어요. 다음에 여행 갈 일 있으면 그때는 사다 드릴게요. 그때 이 집안 식구 대체 뭐지? 했지만 왜 아시죠? 나만 이상하고 다른 식구들은 전부 정상인 듯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요. 그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시댁 식구 선물도 제대로 안 사온 파렴치한 며느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고 혼자 이불킥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고 돌변한다는 말은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남편을 비롯해 시가 식구들은 저를 똘똘 뭉쳐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자꾸 저를 외톨이로 만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시댁과 갈등 얘기를 하며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당한 시집살이를 성토하는데 그나마 저는 양반축이었죠. 물론 그때까지만요. 그중 한 친구가 하는 말이 기억나긴 합니다. 너 시댁 식구들 조심해. 결혼 전에야 마냥 사람 좋은 척 누가 못하겠어? 결혼하고 난 다음이 중요하지. 너희 시모 친정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다며. 견물생심이라고 잘 사는 며느리 들어왔는데 과연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든 덕보려 드는 게 사람 마음이지. 그러게. 아직까지 별다른 일은 없지만 우리 아가씨나 시어머니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을 몇 번 보게 되니까 걱정이긴 하다. 그럴 때 네 신랑 태도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확실하게 마누라 편 들어줘야 네가 안 힘들거든. 초반에 남편 교육 잘 시켜놔. 결혼식 때 보니까 여자 말은 잘 듣게 생겼더라. 그때 친구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죠. 친구 말대로 시댁에서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덕보기를 바랐고 남편은 제가 교육시킬 만큼 여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좋은 시모 시누이처럼 굴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선물 때문에 심통 부린 신우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시작은 살고 있던 신혼집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아빠가 딸 편하게 살라고 집 걱정 말라고 했을 때 머리까지 조아리면서 송구스러워 어머니는 우리 아빠 재산은 며느리 것이고 며느리 것은 곧 아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은 제 명의는 아니었고 우리 아빠가 원래 세해놓고 계시던 아파트를 우리 신혼집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고작 1년 지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자꾸만 신혼집 명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무렵에 어머니가 꺼낸 집 명의 문제는 그리 좋은 의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자. 너희 지금 사는 집은 아버지가 어차피 네 것으로 주신다는 거지? 글쎄요, 어머니. 저는 자식이라고 아버지 재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지금은 아빠 덕에 집에 큰 돈을 안 썼으니 다행이고 감사해서요. 열심히 벌어서 이 집 보증금 아빠가 빼주신 만큼은 돈 모아서 갚으려고 하는데요. 뭐? 네 친정아버지 돈을 드리겠다는 거야? 얘도 참. 설마 아니 네 아버지가 너한테 돈 받자고 이 집 주셨겠니? 줘도 안 받으시겠지. 시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왠지 어머니가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싫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니들이 가지는 건 너하기에 달린 거 알지? 네? 저한테 달렸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니? 아빠를 좀 졸라보라는 거야. 계속 니들이 살 집이잖아. 그냥 하루라도 빨리 니들 부부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네 아버지가 안 된다 하실 뿐이겠어? 우리 부부 앞으로 해달라고 하라니 어머니. 설마 이 집을 남편이랑 저랑 공동 명의해라 뭐 그런 말씀이세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어 되물었는데 어머니는 되려 더 놀라며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당연하지. 그럼 네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 부부인데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반대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 재산이 있어서 결혼한 아들 집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며느리랑 공동 명의로 해줄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어머니,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는걸요? 일단 2년 살아보고
이 집 다시 전세 놓을지 더 좋은 집 사서 이사 나갈지 그때 결정할게요. 하지만 그때는 워낙 결혼 초반이라 어머니에게 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1년이 신혼이라고들 하는데 결혼 초반에 신혼부부들 서로 맞춰가느라 싸울 일이 많은 거 아시죠? 저도 남편이랑 초반에는 사이가 좋으면서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대부분은 조금 전처럼 시어머니나 신우 때문이었죠. 그것 이외에는 남편과 큰 갈등은 없었어요. 가까운 곳에 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를 받긴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니까 잘 사는 친정덕을 자꾸 보류하시는 건 더 문제였습니다. 집 명의 문제로 슬쩍 포문을 열더니만 어머니는 그 이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저를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 건물에 공실이 나면 시누이 네일숍을 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논리였어요. 어차피 제 건물 될 거니 미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나요? 그거 거절하면서 시누이에게 차마 말 못할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박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아빠 건물에 식당을 하면서 월세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해서 부부지간에 큰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아빠에게 저를 공주 대접하겠다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싹싹하게 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월세 문제로 다투고 나서는 저와 2달이 넘게 냉정관계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건요. 난데없이 자기 가게를 우리 아빠 건물에서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다 되기도 했고 식당이 힘들어서 이번엔 당구장을 해보겠다나요? 하지만 1층에는 당구장을 할 수 없고 건물 용도 변경 문제도 있어서 제가 다른 건물에서 하라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당구장 차리면 상가 월세를 내달라고 하대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부부 사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부부 별산지 아닙니까? 부부인데 당연히 돈 있는 쪽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건 거지근성 아닌가요? 내가 장인어른 건물에서 큰 돈 못 번 건 다 월세 때문이야. 그깟 월세 사위한테 꼬박꼬박 받으셔야 했대? 당구장 초기 자본금 내가 다 부담하는데 당분간 당신 피아노 학원 월세 낸다 생각하고 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당신은 어떻게 돈 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입장 바꿔서 내가 당신이라면 어머니가 며느리라고 월세도 안 받고 해줄 것 같냐고. 애초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그럼 싫다는 거네. 좋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일체 신경도 쓰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알겠어? 돈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건데. 차라리 안 되는 가게 접고 취직을 하던가 아니면 내 학원 차량 기사라도 하지 그래? 나더러 당신 학원 차량 운전이나 하라고? 참나.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나랑 우리 가족을 당신은 늘 거지 취급하네. 저 역시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만이 쌓인 터라 말이 곱게 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싸움 이후 남편은 정말 아빠 건물에서 가게를 빼겠다고 하더니만 가게 인수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권리금도 못 받고 원상복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당구장을 인수해 운영한다고 저에게 10분 거리 상가를 알려주긴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는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남편 당구장 자리 잡을 때까지는 몇 달간만 월세를 내준다고 했죠. 그제야 남편도 저에게 마음이 좀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구장을 하면서 가정에 더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당구장이 남편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오픈을 해야 하다 보니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요. 하지만 차라리 남편이 바쁘니 싸울 일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고단한 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신 건데요. 평소에 혈압만 있으셨고 다른 지병은 없으셨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빠 부동산에서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이 연락을 하신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보조 선생님께 학원을 잠시 부탁하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빠는 이미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살려놨으나 몇 번의 심정지가 더 올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그동안 저는 아빠가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연락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 유일한 친척인 고모에게 연락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놀라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고 아빠가 의식 없다는 게 확실하냐며 물어보더라고요. 헐레벌떡 가게를 닫고 남편이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아빠의 사망 선고를 듣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찌 된 거야? 장인어른은? 아빠, 조금 전에 가셨어. 더는 심폐소생술로는 힘들대. 어떡해, 여보. 나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나 결혼해서 여행도 한번 못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으면 조금만 아빠랑 더 자주 연락하고 보고 살걸. 여보, 일단 정신 차려봐.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일단 부고부터 전해. 장인어른 빈소는 차려야 조문객을 받을 거 아니야. 슬퍼서 정신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정신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아빠가 누워 계시던 침상을 봤지만 아빠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진 후였죠. 제가 너무 슬퍼하니 남편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남편이 든든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최고구나. 만약 혼자였으면 나는 어찌했을까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장례식장을 잡고 남편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고 상조회에도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아빠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얼마 후 아빠 친척분들과 친척들 등등 조문객들이 속속들이 도착해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셨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초저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빈소에 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동안 갈등이 꽤나 있는 사이였어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양반이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많이 놀랐겠다. 장례 잘 치르려면 너도 힘내야지, 응? 뭘 좀 챙겨 먹었니?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가 와야지. 너 지금 얼굴 엉망이야. 조금 앉아서 쉬도록 해. 손님 많이 없을 때 쉬어야지 버틴다, 응? 눈을 좀 붙이려 했지만 잠이 안 오고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어머니가 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지금껏 서운했던 마음 고이 접어놓고 다시 잘 지내볼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늦은 시간이 되니 남편의 친구들도 속속들이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자기 지인들에게도 장인의 부고를 많이 알렸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때 보고 거의 처음 보는 남편의 친구들이었는데요. 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친도 아니고 빙부 장례에 친구들이 오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은 아니죠. 남편 친구들 상을 봐드리고 남편은 잠시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자리 잡고 술 한 잔씩 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조문객 그만 맞고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제 조문객도 더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들 술이 살짝 취한 것 같더라고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하는 대화가 살짝씩 귀에 들어오더군요. 대부분 자기 사는 얘기, 우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 보니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얘기 등등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말도 들려와서 저는 더욱 귀를 쫑긋 세우고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말 조심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나 이제 건물주가 코앞이다. 부럽지 이놈들아? 내가 왜 집사람 홀대에 버티고 살았는지 알겠냐? 이날을 위해서였어. 근데 하늘이 도왔나 보다. 생각보다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 야, 너 임마! 언제는 와이프랑 이혼한다며? 당구장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한다 그러지 않았어? 곧 이혼한다는 놈이 건물주가 되더니 너 진짜 복받은 놈이다. 아, 이 자식 이제 보니 완전 실속 차리는 놈이었네. 근데 재수 씨한테 너는 이혼하잔 말은 아직 안 한 거냐? 가만 보니 재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구만. 언제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이혼 요구할 거라며. 금방 이혼하고 살림 차리려고 네 애 있는 건물로 당구장 차려 들어갔잖아. 내 말이 틀려? 말 조심들 하라니까. 우리 와이프 듣겠다 이놈들아. 미쳤냐? 지금 이혼 요구하게? 일단 장례 치르고 살살 달래서 장인어른 건물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이혼 아니겠냐? 그럼 내 애는 내 건물에서 공짜로 장사하게 해줄 거다. 아니지. 차라리 건물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더 편하겠네. 우리 집사람이 그 건물 명의를 절대 나한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 건물 팔자고 살살 꼬셔봐야겠다. 암튼 이놈들아, 부럽지? 니들이 비밀만 잘 지켜주면 혹시 아냐? 내가 니들한테 떡고물이라도 떠먹여줄지? 아, 이 자식! 이 복 많은 자식 부럽다! 저는 등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대화를 거의 전부 들었습니다. 대화로 미뤄보아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이없게도 우리 아빠 건물을 그동안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날 밤새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엎드려 울었어요. 잠시나마 남편을 믿음직스럽다 생각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려 마음먹었던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리고 딸 얼굴도 못 보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모른 채 장례식 내내 어찌나 살갑게 저를 챙겼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에게 공을 들일 작전을 짰겠죠. 저는 장례식 기간 동안 아빠를 보내주면서 마음속에서 남편도 떠나보냈습니다. 아빠를 납골당에 모시고 오는 날 남편이 슬쩍 아빠 유산 얘기를 묻더군요. 장인어른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신 유산 상속 문제 빨리 처리해야겠다. 현금 자산이랑 장인어른 부동산은 당신이 다 파악하고 있지? 저는 이혼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남편의 속내를 알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어.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겠지. 아빠 건물은 팔지 말지 고민 중이야. 나는 아빠처럼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보. 갑작스럽겠지만 차라리 그 건물을 내 명의로 해주면 어때? 건물을 팔기는 너무 아깝잖아. 평생 자산이고 우리 자식들 낳으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니까 내가 상속받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상속법상 당신은 권리가 없어. 내가 상속받은 다음에 팔거나 당신한테 명의 주는 방법이 최선이겠네. 제 입에서 희망적인 말이 나오자 남편은 눈을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래. 여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해. 아니,
나는 빨리 결정하고 싶어. 지금 내가 생각이 좀 많아서 말이야. 어쨌든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줄 거지? 당연하지. 나는 무조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조만간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부동산에도 좀 알아봐 줄래? 아빠 건물 시세나 뭐 이런 것들. 해줄 수 있지? 그러자 아주 신이 나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그날 이후 아빠 재산 상속과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처리를 위해 부득이 흔신소를 활용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최소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확실한 외도 증거를 위해서는 제가 뒤를 밟는 것보다는 돈이 들어도 사람을 쓰는 게 현명할 듯 했습니다. 솔직히 내 눈으로 남편 바람을 지켜볼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저는 원하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 놈은 아주 신나게 내 여녀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당구장을 하는 건물에서 미용실에 일한다는 상관녀. 황당한 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한 번 이혼한 경력도 있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말 우습지만 예쁘지도 않았어요. 고작 그런 여자라 만나려고 내 뒤통수를 치료했던 남편이 더 미워지더군요. 그 여자는 아예 주변에서 남편의 본처인 줄 알 정도로 뻔뻔하게 우리 남편과 공공연하게 연애를 즐기더라고요. 거의 매일 보는 사이였다는 것도 사람 붙여서 알았습니다. 왜 굳이 아빠 건물에서 다급하다 싶을 정도로 월세를 뺐는지 그제야 납득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웃긴 게 우리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시면서 살살 저를 구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건물을 어찌할 건지 아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떠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아주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이제 두 사람이 힘 모아서 재산 분리라나요? 어쩜 모자가 둘이 똑같은지. 남편 외도 증거를 모으니 소송 절차야 뭐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아빠 상속 서류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혼소장을 작성해 접수를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남편 놈이 어찌 그렇게 시기도 잘 맞추는지 저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대박이야. 장인어른 건물 30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거 그냥 팔자. 원래 부동산은 현금으로 팔고 사고 해야 돈이 남는 장사야. 이 돈으로 다른 상가 사서 투자해도 돼. 부동산은 현금으로 팔고 사고 해야 돈이 남는 장사야. 이 돈으로 다른 상가 사서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 생각보다 빨리 결정해야 하는 날이 왔네. 나는 이번 주 주말에 당신 집에 가서 말할까 했더니만 오늘 결정하지 뭐.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오라는 말에 남편 놈은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숨을 몰아쉬면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보, 이런 건 큰 손 나타났을 때 팔아야 해. 부동산에서 가계약이라도 걸어놓으라길래 일단 내가 내 계좌로 1,000만 원 받아놨거든? 언제 계약할까? 그래? 당신 참 어지간히 우리 아빠 건물 팔고 싶은가 보다. 당연하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현금이 최고인 거 몰라? 건물도 다 돈덩어리야. 일단 사람 나타났을 때 팔고 보자. 저는 피식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권리도 없는 놈이 내 상속재산을 가지고 깝죽거리는 꼴이라뇨. 저는 두 말 않고 남편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만 닥치고 이거나 봐. 뭐? 닥치라니. 당신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서류인데? 그런데 서류를 받아든 남편 놈의 얼굴은 바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혼? 무슨 이혼? 여보, 당신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인데 이혼이라니? 이혼소장 자세히 봐. 내가 왜 이혼하려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이래? 당신 참 연기 잘한다. 다른 여자랑 잘도 놀아나고 있었잖아. 우리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건물 자기 걸로 만들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당신
이거 대체 어찌한 거야? 설마 내 뒤 밟은 거야? 그런 거야? 참.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아주 뚫린 입이라고 술술 털어놓더구만.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네 친구들이 나한테 말 안 하면 모를 줄 알았냐? 본인 입으로 술술 불어놓은 걸 후회해, 이 인간아? 여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면 이렇게 건물 신경 쓰고 좋은 가격에 팔자고 하겠냐? 그 여자는 내가 당구장 낼 때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 그냥 별거 아닌 여자야. 혼자 미용실 하는 게 안 됐어서 같이 밥 몇 번 먹은 게 다야. 정말이라니까? 당신은 별거 아닌 여자랑 대낮에도 숙박업소를 가나 봐? 개소리 말고 오늘 당장 내 집에서 짐 빼라. 아참, 그리고 당신 내연연태도 전에 아마 그 자리 조만간 빼야 할 거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 못하게 조치를 해놓은 게 있거든.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해라. 알겠어? 그 전에 내 위자료 말해놓은 것도 잊지 말라고 해. 아,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자 읍소작전을 펼쳤지만 저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접수했다고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죠. 저는 남편의 그 반응을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마침 걸려온 전화에 현관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흥신소 아저씨들 3명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그러더군요. 영씨, 짐 싸서 우리랑 조용히 나갈래요? 아니면 몇 대 쳐맞고 갈래요? 남편은 맞는 건 무서웠나 봅니다. 그제야 짐을 주섬주섬 쌌습니다. 이 인간, 우리 시댁으로 보내주세요. 정확히 현관 앞에까지 데려다 주세요. 아참, 그리고 그 내연녀 가게 앞에 현수막 거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가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초라하게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상간녀 미용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물론 남편 당구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정도 복수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송을 시작하고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법대로 하자는 저의 말에 시가 식구들 모두 낮은 자세로 사정사정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덜컹 가계약금을 받아놓고 계약 성사가 안 되었으니 매수하려는 쪽에서 배액 배상하라고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남편 놈 만나던 상간녀도 딱 저질스러운 인간인 것이요. 아마 남편 놈이 우리 아빠 건물 가지고 거들먹거리던 거에 홀딱 넘어가서는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안 좋게 소문나고 돈도 건질 것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끝날 때 두 말 없이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넣어주더라고요. 안 주고 버티면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의외더군요. 아무튼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잘 챙겨받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결국 당구장도 망해먹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모가 식당에 설거지를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며 남을 이용하고 등골 빼먹으려는 인간들은 결국 지가 한 행동 다 돌려받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지만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는 날이 오네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저의 이혼을 절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 남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제 학원 기존대로 열심히 운영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저 같은 힘든 일 겪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